1816년일 거예요, 아마. 그 프랑스에서 태어난 마리 라파르즈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22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상당히 나이든 늙은 남편과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결혼 1년 만에 자기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먹을 케이크에다가 쥐약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비소를 섞어 먹였어요. 비소를 먹은 남편이 쓰러졌죠. 그러자 라파르즈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의심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경찰에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와서 조사도 하고요. 실제로 남편이 먹었다는 그 케이크에는요, 사람을 10명을 죽이고도 남을 만큼의 비소가 섞여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남은 거 한 가지는 죽은 남편의 몸에도 과연 비소 성분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 라파르즈의 혐의는 입증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의학, 해부학 기술로는 이런 것을 밝혀낼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 일로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독성학 연구로 유명하다는 마티유 오르필라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발한 시험 방법을 사용해서 무덤 속에 있는 남편의 시신에서 비소 성분을 검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으로 라파르즈는 혐의가 입증됐고요. 종신 중노동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 법의학 역사에서요, 독살 혐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낸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이 됐어요. 강력 사건, 사람이 살해당하거나 죽는 강력 범죄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대개 피해자에 있죠. 범행 과정상에서 목이 졸리거나 칼에 찔리고 강간을 당하는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의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요, 약 2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약 6천여 명 정도의 숫자를 보이고 있는 남성의 한 3.4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피해자 신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연쇄살인에서도 예외는 되지 않죠. 이번 시간에서는요, 한국의 여성 연쇄살인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0월 31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 목욕탕의 탈의실이었습니다. 첫 사건이. 평일 아침에 여탕문을 열고 들어서는 40대 여성이 갑자기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보이면서 쓰러졌어요. 곧이어서 몸에 심각한 경련이 일어나더니 이 여성은 곧 거품을 문 채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은요, 쓰러진 여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여성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돼야겠죠. 경찰은 영문도 잘 알지 못한 채 놀라있는 목욕탕 손님들을 상대로 모두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니 평소처럼 이웃집 여자인 김씨가 와서 목욕을 하자고 하는 말을 듣고는 아침에 집을 나섰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사망한 여성의 평소 생활로는 자살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죠. 사망한 여성의 몸에 목욕을 하러 나갈 때 하고 있었던 목걸이와 반지가 죽고 난 뒤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당동 목욕탕 독살 사건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87년 4월 4일, 이번에는 시내버스 안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있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 여성의 입은 바짝 말라 들어갔고요. 전신에는 심각한 경련이 일어났어요.
한 버스를 타고 있던 젊은 남성이 이 여성을 등에 업고는 병원을 향해 급하게 뛰어갔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이번에도 독극물 중독사로 죽은 여성의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은요, 한 50대 여성이 6개월 전에 비슷하게 일어난 그 신당동 목욕탕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그 김 씨와 같은 계모임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접점은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증거도 없는 이런 상황에 무조건 김 씨를 잡아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수사를 해보지 못한 채 이 사건이 그냥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독극물 사건으로부터 다시 1년 3개월이 지나고 난 뒤 낮에 한 버스 안에서요,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40대 여인이 다시 한번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게 됐어요. 이 여성도 구토와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경련 같은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 또 벌어진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것 같은 이 연쇄 독살 사건에 경찰은 비상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 당시가 88 서울올림픽을 2달 정도를 남겨둔 상황으로 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쇄 독살 사건이 벌어지니 경찰과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언론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기로 합니다. 죽은 여성들의 당일 행적을 쫓던 경찰들은요, 한 가지 정황을 발견하게 돼요. 버스에서 숨진 40대 여성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먼 친척이 되는 그때 그 김씨였습니다. 집을 사는데 48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전화를 받은 12촌, 굉장히 먼 친척이네요. 조카는 돈을 챙겨서 다방으로 나갔고요,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진 뒤에 3시간 후에 버스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이 경찰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일이 우연하게 벌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경찰은요, 김씨라고 하는 여성을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건의 충격적인 실체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기 4개월 전에는 친척의 회갑잔치에 다녀온다던 김씨의 아버지가 이번에는 시외버스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 김씨라고 하는 이 여성의 동생이 또 시내버스 안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이들이 죽은 장소에는 항상 김씨가 있었고요, 둘 다 김씨가 준 음료수를 마신 뒤에 사망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심장마비에 이은 병사로 처리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법의학 지식이라는 게 전무하다시피 하던 그 일반 병원의 의사로서는 이 원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죽였다는 그 증거를 대보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러자 검찰은요, 신당동 목욕탕 희생자 등 이미 묻혀있는 사망한 시신 4구를 꺼내서 부검을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무덤 속으로 들어간 시신에 대한 부검이라는 것은 유족이나 경찰로서도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웬만하면 땅을 다시 파헤치고 관을 꺼내서 관을 또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이미 부패하고 썩는 시신을 꺼내야 되죠. 이 과정이 상당히 찝찝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별 소득이 없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은 어렵게 유족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결국 파헤쳤고요, 시신을 부검실로 옮겨봤습니다. 예상대로 4구의 시신 중에 3구에서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을 한 그 목욕탕에서 죽은 40대 여성에게서는 청산가리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시신이 모두 부패한 이유에서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황상 이 혐의는 충분했죠. 청산가리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시안화칼륨이라고 그렇습니다. 극소량만으로도 이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이 동그라미는 유럽의 동전 1유로 동전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볼펜의 심지랑 비교하기 위한 사진이에요. 동전보다 적은 양이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청산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 청산가리의 경우는요, 아주 극소량의 수십 밀리그램 정도만 먹어도 10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독 성분이라는 것은 사실 강한 만큼 찾아내기도 쉽습니다. 해외에서 범죄자의 사용으로 사용되는 독극물의 경우에서는요, 7년이 지난 뒤에도 그 무덤에서 독성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흔적이 오래 남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요. 시작 부분에서 말했던 그 프랑스의 라파르즈나 이번 사건의 김씨 경우에서도요, 병원에서는 기술이 없었을 뿐이지 현대 과학 수사에서라면은 얼마든지 입증 가능한 것이 바로 독살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김씨의 집을 수색을 했죠. 그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다이아몬드 반지나 뭐 수표, 통장, 현금들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김씨가 이 사람들을 살해했던 이유는요,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 친구들을 살해하면서 얻어낸 물건들이었던 거죠. 결정적인 증거는 상당히 의외의 상황에서 찾아냈습니다. 집안 압수수색을 하던 경찰관이 김 씨의 집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 간 거죠. 그래서 발견을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화장실 벽 나무 기둥 뒤에 난 작은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손을 그냥 넣어본 거예요. 무심결에. 근데 신문 뭉치가 잡혔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니 그 안에 청산가리가 덩어리채로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양의 청산가리를, 맹독성 물질을 어떻게 구했나 라는 진술을 들어보니까 화학약품 회사에 다니고 있던 자기 친정의 조카로부터 자기가 꿩을 잡는 데 사용하겠다라면서 구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20개월 동안 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포함한 주변 사람 5명을 살해한 이 49살의 여성의 이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이 되는 김선자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 선진화된 과학 수사 방식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검거된 여성 연쇄살인범으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김선자는요, 사형을 받은 후에 9년간 복역을 하던 중 19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사형수 22명에 대한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때 김선자도 같이 사형이 되었고요. 이날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986년 10월 31일 서울에서 발생을 했었던 국내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 김선자 연쇄 독살 사건이었습니다.